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 새해 첫 거래를 열었는데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됩니다. 기관에서는 대규모 매도가 나타났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이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지수가 2,950선 전후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데 3,000이라는 자리대가 바로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반대로 시장에서 단기 과열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일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장 초반에는 보합권 전후에서 등락을 계속해서 나타나다가 결국은 이제 상당히 강한 상승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래대금이 25조.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25조라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인데 이 부분이 특별하게 배당 락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없는 날짜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 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시장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결국 지수가 2.47% 상승한 2,944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되었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이 840억 정도 매수를 했다가 됩니다. 반면에 기관에서가 1조 2천억 가까운 아주 대규모의 매도를 보여줬다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1,700억 정도밖에 출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계금, 투신, 그 외적인 기관 투자자들 대부분이 1조 이상의 매도를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1조라는 대규모의 매도가 나온 거를 개인 투자자가 다 소화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선물시장인데 선물시장은 강세가 오히려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되죠. 아무래도 시장 자체를 끌고 간 것이 대형 지수가 끌고 갔기 때문에 선물시장에서도 역시 동일한 그런 케이스가 나타났다 하는데 선물에서는 2.94% 급등한 400.6포인트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가 12월 만기 이후로 12,000개 정도의 순매수세를 보이다가 이제 매도로 지난주 전환되었고 그리고 어저께 추가적으로 매도를 5,500개 대규모로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누적 순 매도가 매수가 아니라 매도입니다. 매도가 6,500개까지 확대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다만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까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장 초반에 나오던 프로그램이 대부분 축소화되는 과정은 이 베이시스가 개선되었던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이제 0.9%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가 1월의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개인들의 매수세 자체가 거래소 쪽으로 워낙에 강하게 유입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상승이 조금 작은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은 16조 8천억으로 어느 정도 비슷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이 79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 역시 매도가 2,600억 정도로 크게 출회가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바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가 이제 연말이었죠. 연말에 2,450이라는 장기 박스권을 상향 돌파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중국 증시에서 가장 강세를 띈 배경 중에 하나가 중국 연기금에서 주식 투자에 대한 비중 자체를 30%에서 40%로 상향한다. 이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차이신 구매자 할리수 같은 경우는 전망치가 54.8이었고 전월이 54.9였었는데 실제적으로 53이 나왔기 때문에 경기 확장세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국에서의 경기 회복세는 뭐 확연하게 나타났다라는 부분에서는 변동이 없었지만 회복세가 조금은 주춤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중국 증시도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올해 국내 증시가 3,000포인트 단위에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중국 같은 경우도 올해 4,8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올해 본격적으로 코로나에 따른 영향 받았던 부분이 상반기에 중국은 받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회복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까지 같이 나타나면서 상승세로 3,500포인트를 돌파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는 이제 출발 자체는 강하게 출발을 했다가 됩니다. 근데 이제 출발을 강하게 했던 부분은 추가 부양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 이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강하게 출발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중에는 2% 전후의 하락을 보이다가 결과적으로는 다우지수가 뭐 1.48% 정도 하락했고 뭐 S&P 나스닥 비슷하게 난다. 1%대 중반 정도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유럽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을 맞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속도가 더디다라는 부분과 확산세가 여전히 이어지기 때문에 봉쇄를 추가적으로 다시금 한다라는 부분도 좀 악재로 작용을 했고 그 외적으로
지금 밸류가 굉장히 비싸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 국채 수익률 자체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부각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조지아주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 대한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차익 실현의 비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요인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미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금이라든지 은 같은 약간은 안전자산 관련된 쪽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 이제 항공이라든지 호텔, 여행 이런 쪽 그리고 유틸리티, 운송, 금융 등 그 외적인 쪽은 전반적으로 약세 하락이 떨어졌다 됩니다. 변동성 지수가 상당히 크게 급등했는데 변동성 지수가 26.97까지 올라왔다 되고요. 유가는 소폭 하락해서 47.6불 정도. 그리고 MSCI 코리안인덱스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가 전일 원활 강세 때였기 때문에 출발 자체는 4% 이상의 급등 출발했었는데 결과적으로 2.6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되고 환율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이제 장중에는 1,080원까지 어제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 다시금 1,816원까지 여기 환율에서 올라갔다 되고 달러 인덱스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자, 해외 증시에서 중국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장기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가 되죠. 그 약 6개월 동안의 장기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가 되면은 기본 마디폭이 이 마디폭이 하나가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해서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갈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드는데 중국 역시도 지금 현재는 중국 연기금에서 주식 비중을 키운다는 부분 자체가 수급의 호전으로 연결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현재는 크게 빠지거나 그럴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상단 자리에서 지지 테스트 한번 받고 갈 거냐 그냥 강세가 그대로 이어질 거냐 이 정도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변동성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11월 달이었죠. 그러니까 10월 말까지가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다가 11월 말부터 11월 초가 되죠. 11월 초부터 이제 선거 결과가 나타나면서 그때부터 변동성 지수가 밑으로 크게 떨어졌다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0이라는 자릿대에서는 반등이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앞전에 중간에 한 번 정도가 크게 한번 올라갈 때 그때가 이제 32선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종가상으로는 25선 정도에서 끝났었다 되죠. 근데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만들면서 돌파형이 나왔고 지금 현재는 26.9 정도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그럼 여기서 이번에 상단 자리 30에서 31자리 때가 저항으로 인식이 되느냐 돌파를 하느냐 이 형태가 되기 때문에 미증시에서의 변동성 지수가 좀 커졌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단기적인 변동성은 불가피하다 정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를 보여드릴 때 앞전에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42, 40이라는 마디 지수를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디 지수가 실제로 딱 작년 말일까지가 그 마디 지수였고요. 그러고 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출발은 높게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장중에 2%대 가까운 하락을 보였다가 그러고 나서 반등해서 그나마 세기형의 하단 자리 때 이 라인대에서 지지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라인대에서 위로 가게 되면은 연장이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패턴상에서 볼 때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밸류적인 부분에서 워낙에 높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 조지아주 선거 결과가 소위 말하는 블루 웨이브라고 하는 민주당에서 차지할 거냐 아니면 공화당이 그대로 상원에서의 과반을 확보해서 넘어갈 거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호재와 악재가 공존이 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블루 웨이브가 된다 할 경우는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 되긴 하는데 반대로 기술주 같은 경우는 규제라든지 그리고 세금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시장에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단기 조정,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나냐 아니면 전체 조정이 나타나냐 그 부분이 남아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P 지수인데 S&P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단자를 살짝 깨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S&P는 이탈을 한 상태로 마감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나마 어제 저가를 지켜냈던 자리대가 12월 달에 중간에서의 딱 중요 가격대 이 라인대에서 지지가 됐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지지가 됐다는 부분은 우선은 괜찮다 정도 됩니다. 다만 추세를 다시금 회복하고 이 라인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좋은 쪽으로 전개될 경우가 그렇게 되는 거고 안 좋은 쪽으로 전개될 경우는 3,670자리를 깰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깨게 될 경우는 예전에 고가 라인 때 약 3,550에서 3,600선까지는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국내 증시가 확연하게 재평가를 받고 확연하게 강세를 띄었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미 증시의 영향을 덜 받을 거냐 같이 동조할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 구독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우선은 종합주가지수는 2.47% 상승했다가 되죠. 대형과 중형 쪽에서가 확연하게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제 시장을 딱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선 수출주.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된다는 부분이 대표적인 수출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를 중심한 IT와 자동차 이렇게가 들어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시장에서 올해부터가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전기차 관련 쪽이 다 움직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전 같은 경우 작년까지는 전기차 하면은 2차 전지만 부과를 받았던 그런 케이스에서 올해 같은 경우 시작하자마자 전기차 부품 관련된 자동차 전체가 움직였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해운, 항공 이런 쪽에 항공보다는 해운 쪽 물동량이 증가할 거다. 수출이 잘 된다. 이런 쪽에 역시 모멘텀 받고 그리고 조선이라든지 건설 이런 쪽도 강세에 뛰었는데 이쪽은 전통적인 수주 산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초가 되면은 수주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의 수주 목표라든지 실적 전망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시장에서 작년보다 좋아진다. 이런 쪽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됩니다. 반면에 내수 관련이라든지 그 외적인 쪽에서는 상대적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 은행이라든지 보험 같은 전통적인 배당주도 여전히 약세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시장에서 지수는 많이 올라갔지만 강하게 신고가를 보이면서 올라간 쪽과 아닌 쪽이 나눠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수급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 외국인 같은 경우는 LG화학 이쪽을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를 많이 샀고 하이닉스 그리고 카카오라든지 HMN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체적인 업종으로 들어왔다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업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게임 이런 쪽은 전반적으로 들어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의 매도가 가장 많았다.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약 3,800억을 매도했고 기관 역시 3,000원 이상을 매도했는데 그럼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7,000원 가까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량 자체는 다 개인들이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역시 매도가 나타났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역시 매도가 나타난 모습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에서 수급인데 기관에서는 이제 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여기에 대해서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서 HMM, 동반 매수 들어왔다 되고 신재생 관련된 OCI 이런 쪽도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쪽도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이제 매도 쪽이 좀 더 강했다가 되는데 매도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컸고 SK바이오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앞전에 물량 해제가 되면서 대규모의 물량이 떨어졌다 되죠. 그리고 셀트리온이라든지 네이버 그리고 한국전력 이런 식으로 해서 매도가 나온 쪽도 상당히 강한 매도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가 가장 강한 매도가 나타났는데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7천억 가까운 대규모 매도를 하면은 지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다. 개인들이 그 물량을 다 소화를 해줬다. 이 부분이 어제 시장에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특징 중 하나 보도록 하죠. SK이노베이션.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SO일과 SK이노베이션 둘 다 예전에는 정유주로 묶였었는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SO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밑에서 여전히 움직인다 되는 반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역대 고가 라인대가 2010년대 그때 고가 라인이 25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근처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럼 그 차이는 뭐냐? 결국은 기존의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라는 부분인데 언제부턴가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정유라든지 화학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배터리 모멘텀이 굉장히 강해졌다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가 실적이 굉장히 좀 크게 손실이 나는 케이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 2년 연속 적자를 받고 그에 따른 배당 역시도 거의 없었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신규 먹거리라고 투자를 한 배터리 쪽에서 기대치가 높아진 그런 케이스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실적 전망이 약 6천억 정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정도 되는데 현재는 자산 가치로 볼 때는 약 1.1배 정도. 그러니까 현재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지금 현재는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좀 어중간한 모습이지만 성장성이나 모멘텀이 자산 가치 1.1배까지 적용을 시켜줬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러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차트 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 가격대, 이 라인대가 박스권에서 앞전에 중요 가격대에서 움직였던 자리인데 지지를 작년 말까지 돌파하고 나타난 다음에 올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 되죠. 그러면 이제는 21만 4천에서 22만 4천원 상단 자리 때 지지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 라인대를 지지를 밟고 추가적인 강세를 보인다면 마디 하나를 뽑는다 되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도 가능해진다. 다만 시간은 필요하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쪽을 잠깐 좀 생각을 해보죠. 자동차를 제가 너무 자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동차를 자주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2025년, 203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때 자동차만큼 즉 모빌리티 사업이라든지 이쪽만큼 성장성이 뚜렷한 곳이 없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동차 쪽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LG전자 같은 경우가 작년 말 그리고 올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가장 큰 모멘텀이 뭐냐 이 부분도 봐야 되는데 실적이란 부분은 IT 가전 쪽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향후 성장 동력을 자동차 부품으로 전개되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서도 예전에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다시금 진행한다는 부분은 그만큼 향후 먹거리 시장은 자동차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자동차 월간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장기성인데 한 10년 전인데 2011년도가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최고가를 만들었고 거의 10년 동안의 하락을 보이다가 작년에 돌파를 했다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차트상에서 10년간의 채널 패턴 하락을 넘어가서 올라가고 지지를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10년 동안의 하락 추세를 벗어났고 이제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인데 보통 10년이나 기간 동안 하락하면서 회사 자체가 구조조정이라든지 성장 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간다 했을 때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상승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자체도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증가를 하고 본격적인 친환경 자동차 출시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모멘텀이 많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현대차 그룹이 우선은 올해 차량 판매 목표를 보게 되면은 차량 판매 목표는 약 708만 대 정도 발표를 했죠. 그러면 708만 대를 발표했다는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볼 때 2019년도 원래 목표는 2019년도가 719만 대였고 2020년도 거기보다 조금 떨어진다 정도였는데 실제적으로 차량 판매 증가는 크게 계산하지 않았다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매출을 보게 되면 매출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인다가 되죠. 또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현대차 그룹이 예전만큼의 차량 판매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데 대신에 반대로 시장에서 매출이라든지 이쪽 증가한다는 얘기는 더 좋은 고가 차량에 대한 판매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현대차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 전망이 6조 9천억까지 증가할 것이다 전망되기 때문에 2018년도에 2조 4천억 그리고 2019년도와 2020년도 대선 충당금 여러 가지 충당금 설정에 따라서 3조대까지 떨어졌던 거를 굉장히 크게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 현재 자산 가치로 볼 때는 0.7배 정도 되는 케이스고 8월 따질 때가 9% 정도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현저하게 저평가된 업종군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가 지금 현재는 자산 가치가 거의 1.2배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실적이 좋아지고 향후 먹거리에 있는 쪽은 상당히 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 한 해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이 높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대차 그룹의 장기 비전을 보게 되면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원가를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플랫폼을 만든다 이 부분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된 이 GMP 플랫폼이 2월 달부터 시행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적용되는 거고 이 플랫폼이 원래는 출시가 4월에서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출시한다는 부분이 2월 달로 앞당겼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주가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익 자체가 믹스 개선된다. 제네시스 브랜드 자체가 예전에 출시돼서 호평을 못 받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평을 받은 그런 케이스였고 그리고 나서 중국이라든지 본격적으로 이 제네시스 라인이 진출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차량 판매 자체가 크게 축소가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의 판매가
낮아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중국에서의 판매 자체 전략도 수정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인 이익의 증가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이익의 증가 부분이 나타날 것이다. 이 부분도 올해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멀티플 요인, 즉 앞으로의 향후 먹거리에 대한 부분인데 미래차와 수소, 모빌리티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에 대한 성장 동력까지 부과가 된다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위아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대위아는 이제 작년 말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올해 가장 큰 기대주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현대위아가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한 49%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대위아는 박스권에 했던 자리에 52,200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한의 기본 마디가 73,300원에서 74,000원이 될 것이고 나중에 이 라인대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과정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폭은 더 열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올해 차량 판매 목표를 설정할 때 내수는 축소가 될 반면에 해외 판매가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적과 향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성장 동력을 본격적으로 반영한다 되면 자산 가치가 10만 원이 넘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적인 강세도 가능하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빠듯해서 빨리 갈게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는 지금 이격 자체가 다시금 과열권에 들어왔는데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11월 달에 외국인이 사면서 과열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잘 조절을 했던 케이스였고 12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기간 조정을 길게 잡으면서 과열을 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과열을 만들 때 개인들이 순수 만들었기 때문에 개인들의 만든 3차 과열 부분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여기까지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지수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지수를 끌고 갔고 대형지수 같은 경우가 약 6거래 동안에 8.8%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타날 때 가격 조정이 동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우선은 조자주 상원 선거 이게 호재와 악재가 공존한다는 게 왜 그러냐면 호재성 재료는 친환경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강하게 추진할 수 있다. 블루웨이브가 될 경우는 반대로 세금 인상이라는 이런 부분이 안 좋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업종별로 추가 상승 모멘텀도 있는 반면에 차익 실현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됩니다. 그 다음에 국내 증시에 대한 재평가는 동일하다 되고 여전히 현금과 주식 동일하게 가져가야 된다. 이 부분도 동일하고요. 과열권에 들어간 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된다는 부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은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수주 산업 쪽 그러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작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추천주를 보시면 남겨놨던 것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 수주 산업 이렇게 남겨놨는데 건설 쪽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